내 남편은 이 사실을 아는 거냐?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아들은 아내를 바라본 채 말을 잇지 못한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고 긴장감은 터질 듯 팽팽하다. 며느리의 손끝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하지만 결국 삼킨다. 세 사람의 침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제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외곽,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즐비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대문 앞 작은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고 마당 한편에는 빨래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 살고 있는 평온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집 안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75세 박노인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긴 하지만 아직 건강한 편이고 손놀림도 제법 민첩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마치 눈치를 보는 듯한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어 모으면서도 계속 집안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정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반찬을 차리고 있지만 얼굴 표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는 동작은 익숙하지만 마치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쳐도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진심 어린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말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지만 정성보다는 의무감이 더 느껴집니다. 박노인은 고맙다고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아들 민수가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그는 중견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는 하지만 깊은 대화는 없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조용합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박노인은 가끔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봅니다. 미역국을 떠먹는 소리, 김치를 씹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며느라, 요즘 몸은 괜찮냐?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하지만 며느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아들이 나간 후 박노인과 며느리만 남게 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집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설거지를 시작하고 박노인은 신문을 펼쳐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이 집은 분명 자신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정성스럽게 가꿔온 추억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 해주긴 하지만 진심으로 시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귀찮아하는 기색도 보입니다. 오전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아버님,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볼 일이 있어서요. 평소보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가방을 챙기는 손놀림도 급합니다. 박노인은 어디 가는데? 라고 물어보지만 금방 돌아올게요라는 대답만 듣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급한 기색을 느낍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조였습니다. 서둘러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노인은 의아해합니다. 혼자 남은 박노인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소극적인 모습, 그리고 이 집안의 감도는 어색한 분위기가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집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후 늦게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어디에 다녀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굳어진 표정으로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냐? 박노인이 아들에게 묻지만 그냥 그랬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별일 없었어요 라고만 답합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고 시선도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박노인은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 서둘러 외출했던 일, 그리고 돌아와서 보인 경직된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복도 너머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늦은 밤까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서류를 뒤지는 소리나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노인은 궁금하지만 며느리 방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박노인의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집안의 평화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며느리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합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특히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은행까지 걸어가는 길,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정숙이 늦게까지 방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고,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 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 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야? 라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는데 그게 정말 정숙의 목소리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노인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명의 어르신들이 먼저 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가방에서 통장들을 꺼내 정리하며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그리고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까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에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하며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왔어요.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박노인은 먼저 적금 통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에는 예금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에는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평생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래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직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고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나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까지 총 합계를 계산해 보니 수천 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셨는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말을 못하고 통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런 큰 돈을 뺀 기억이 없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다른 분이 대신 찾아가신 건 아닐까요? 가족분이나. 직원의 말에 박노인이 다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출금자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라니. 이게 대체. 박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이렇게 큰 돈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나 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직원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 출금 기록들 정확한 거지? 네, 맞습니다. 모두 본인 확인 후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입니다. 박노인은 다른 통장들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갔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적금 통장과 연금 통장은 이상이 없었지만 예금 통장의 충격적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박노인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뒷목이 당겨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라졌다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일을 며느리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노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 며칠 전부터 보인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외출했던 일, 늦은 밤 전화 통화, 그리고 경직된 표정들이 모두 이 일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반찬을 만들고 있는 그녀를 보니 박노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통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큰 돈이 출금되었고 그 총액은 수천 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노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몇 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며느리가 점심 드세요라고 불렀지만 박노인은 식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물어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평소보다 약간 긴장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일이냐? 박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찌개가가 끓는 소리만 들려오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통장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확인한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온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한 일이냐?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며느리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져갔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입니다. 말을 해봐. 이 돈을 내가 가져간 거 맞지?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노인에게는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다녀왔습니다 하며 인사를 나누고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노인은 대답 대신 식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평소의 정성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대충 준비한 티가 났습니다. 김치찌개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박노인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통장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르겠냐? 아들이 통장을 집어들고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으로 된 출금 기록들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아버지 통장에서 이렇게 큰 돈이?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며느리, 이 돈 네가 가져간 거 맞지? 목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젓가락이 덜컥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사정입니다. 돌려드릴 겁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웠고 진심 어린 뉘우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돌려준다고? 언제 돌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왜 미리 말하지 않고 몰래 가져갔어?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지만 가족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당황해하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시고. 여보, 당신도 자세히 설명해봐. 왜 이런 일이? 하지만 박노인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모를 리 없잖아. 부부가 이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 결정해? 아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며느리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마저 나를 속였다는 거냐?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었겠어요? 큰 돈을 빌려달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몰래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박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도둑질이라니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이렇게 싸워서 뭐가 해결돼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박노인은 가슴을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안의 소란이 이웃들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박노인은 이 사실이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겠구나.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라는 걸 말이야. 박노인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도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의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버렸고 밥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식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 후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박노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만 홀로 식탁에 남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족의 저녁 시간이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진 것도 충격이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모두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제 이 집안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난밤의 격한 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노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며느리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해요. 일단 진정하시고. 하지만 박노인은 대답 없이 신문만 펼쳐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각자 따로 해결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상을 차려주지 않았고 박노인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한 팩을 꺼내 마시며 식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이런 적은 아내와 사별별 후에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박노인은 평소처럼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기만 했고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자마자 박노인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맞아주던 어르신들이 오늘은 수군거리며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형 왔네. 어서 와. 인사는 하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무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형,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나? 소리가 많이 났다던데.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다툼 소리가 이웃들에게 들렸고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가. 하지만 김노인의 표정을 보니 이미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참 시아버지 돈에 손대는 일이 많다던데. 우리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이 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박노인의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돈을 썼다는 이야기가 벌써 경로당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듯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젯밤 소란이 동네 전체에 알려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바둑판 앞에 앉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돌을 놓을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요즘 집안이 시끄럽다던데. 며느리가 돈을 가져갔다더라. 그러게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박노인은 바둑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가봐야겠어. 하지만 어르신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정과 수군거림의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인사는 하지만 눈빛에서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도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고 박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그녀도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식사를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오후에 동네 슈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슈퍼 아주머니가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족 일이 제일 어려워요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우유와 빵만 사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는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지만 박노인은 시큰둥했습니다. 별로야. 온 동네가 우리 집 이야기로 시끄럽더라.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처리해서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격한 감정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노인은 각자 알아서 해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세 사람은 따로 식사했습니다. 박노인은 거실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고 아들 부부는 부엌에서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이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더 이야기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며느리는 내 돈을 가져갔고 너는 그걸 숨겼고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그리고 동네에서 체면을 잃었다는 것이 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다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노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도 박노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수군거림, 이웃들의 시선, 그리고 무너진 가족 관계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가져간 이유도 궁금했지만 더 이상 대화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만 두 사람 사이에서 전전긍긍하며 중재하려 애썼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인사도 하기 전에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하고 긴장한 채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남편이면서 몰랐다는 거냐? 박노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동안 쌓여온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수천 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며느리가 가져가는데 정말 몰랐다는 거냐? 아니면 알고도 나한테 숨긴 거냐? 손이 떨리며 목소리도 격해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며느리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답해. 정말 몰랐느냐? 박노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박노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마지막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마저 나를 배신했다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한 상황이었어요. 아내 친정에 큰 일이 생겨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무슨 일이 생겼든 그게 내 돈을 몰래 가져갈 이유가 되냐? 박노인이 소리치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서며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도도 정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허락 안 해. 내가 왜 며느리 친정일에 내 노후 자금을 써야 해? 박노인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이제 와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박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내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아들마저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도 공범이잖아. 나를 속인 공범 말이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친정 동생이 사채에 쫓겨서 죽을 뻔했어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은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상관이야?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 너무 심하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박노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 서로 속이고 감춰? 이게 가족이야?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가서 나를 배신감 들게 만들어? 며느리와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 동네가 우리 집 이야기로 시끄럽다는 거 알아? 내가 평생 이 동네에서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박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도 체면을 잃은 것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돈도 꼭 갚을 거예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아들이 놀라며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실수는 했지만. 실수? 이게 실수야? 계획적으로 나를 속인 게 실수라고? 박노인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을 믿을 수 없어.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너마저 나를 속였잖아.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배신하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어?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용서? 무슨 면목으로 용서를 바라?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박노인은 가족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지 막막해 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천리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격한 대립이 있은 다음 날, 집안은 더욱 차가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박노인은 아침 일찍 경로당으로 나갔고, 아들은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며느리 혼자 집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박노인이 경로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듣기 싫은 변명이라면 하지 마.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박노인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각오를 다진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말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 친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박노인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것도 몇억 원이나 되는 큰 빚이요.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사업하시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큰 빚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협박? 박노인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특히 제 동생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동생이 무서워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숨어 다녔거든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누나, 나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협박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고 며느리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절망하셔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서 내가 가족들을 망쳤다고 자책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동생이 사채업자들한테 심하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 가족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박노인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아요. 동생을 살리려고 아버님 통장에서 돈을 뺐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박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일주일 안에 수천 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하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 해도 신용불량이라 안 됐고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집 와서 이런 짐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살리려던 겁니다. 제 동생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버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박노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여전했지만 며느리의 절박했던 상황을 알게 되니 조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숨기면 안 되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동생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지금 그 동생은 어떻게 됐어?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행히 안전해졌어요. 일단 그 돈으로 급한 불은 껐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결된 건 아니에요. 더 큰 빚이 남아 있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구나.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겠어요. 모든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진지한 대화 분위기를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노인이 아들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모든 걸 털어놨어. 너도 이 얘기 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아 며느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족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처음 듣는 자세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동생이 맞은 일, 친정어머니의 절망까지. 아들의 얼굴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왜 나한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신도 충분히 힘든데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노인이 그러니까 문제야. 가족끼리 모든 걸 숨기고 라고 말했습니다. 박노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 가족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야지. 며느리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했던 상황은 이해가 되었지만 가족을 속이고 몰래 돈을 가져간 것은 여전히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박노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앉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 박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사정은 이해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겠고,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어. 가족이라면 숨기면 안 되지. 아버님, 며느리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박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끝까지 들어봐. 박노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사정은 이해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며칠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왜 숨겼느냐?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다면 내가 거절했을 것 같아? 나도 인간이야.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속이고 감추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털어놨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만들기 어려워. 너희는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을 상의 드릴게요.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무슨 소용 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버지, 너무하세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도 가족을 살리려고 한 일이잖아요. 조금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박노인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너도 공범이면서 나한테 이해하라고? 박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너희가 나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야. 가족 회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냥 내 돈을 가져가면 되는 줄 알았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돈만 되는 존재야? 의견도 묻지 않고?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친정이 무너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이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그냥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녀의 절규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함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먼저 말하고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왜 바로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이라니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가족이라고요. 남의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지만 박노인이 더 큰 소리로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가족이 서로 속여? 이게 가족이야?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싸워서 뭐가 해결돼요? 하지만 박노인과 며느리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지만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화나는 건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어. 그냥 돈 있는 노인네 정도로 생각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상의하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무서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박노인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나한테도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노인은 이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이, 내가 그렇게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판단력도 없고 도움도 안 돼? 박노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를 그냥 보호받아야 할 노인네로만 보는 거지, 가족 문제에 끼워주지도 않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아버님도 이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데. 박노인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알겠냐? 너희는 나를 완전히 배제했어. 의논 상대도 아니고 그냥 돈 있는 늙은이 정도로 생각했어.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님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염려해서. 염려? 그게 염려야? 박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 쉽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이 가족에서 소외당했다고 느꼈던 상처를, 며느리는 가족을 지키려던 절박함을,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해결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박노인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며느리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길고 격한 대화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조심스럽게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박노인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정말로 돈을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이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해주세요. 박노인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온 거래 내역을 보니 다행히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출금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박노인은 며느리의 친정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동생이 맞은 일, 가족의 절망.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도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심 준비해 드릴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 따로 식사를 해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간단하게 해줘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점심상을 받으며 박노인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나는 냄새, 정갈하게 담긴 반찬들을 보니 며느리가 평소에 얼마나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해 줬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고맙다고 작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리 어색하지만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국간이 어떠세요? 싱거우면 소금 더 넣어드릴게요라고 물었고 박노인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고 놀라며 오늘은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노인이 그냥 간단하게라고 대답하자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냐? 박노인이 아들에게 물었고 괜찮았어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쁘긴 하지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도 고생 많았어요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내 친정 상황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겠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아들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상의하고. 박노인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시는 숨기지 않겠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겠어요. 아버님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박노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친정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보냈어요.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박노인이 봉투를 받아보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머지도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며느리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다워지는 것 같네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박노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도 고생했어. 중간에서 힘들었지?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박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박노인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됐어. 이제 그만하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다짐을 보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상을 받으며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아버님도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에도 희망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